유통영업관리론 중에서 유통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칠판에다가 제가 체계적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 3단계로 나눠 놓고서, 자, 1단계가 한국 기준으로 1960년도부터 95년으로 설정하고, 2단계는 96년부터 2005년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 2006년부터 2020년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3단계 나눈 이유는 요 1단계가 일반적으로 그 농업혁명을 겪고 난 이후에 인류가 이제 산업혁명을 겪었잖아요. 그 산업혁명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패러다임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 2단계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가격 파괴, 즉 공급 과잉 시대가 오면서 재고 물량이 넘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출혈 경쟁, 즉 레드오션 시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때가 한국이 96년 1월 1일부로 유통시장을 완전 개방을 했기 때문에 이때 이후에 97년에 또 IMF가 터졌대요. 구제금융. 그래서 한국이 굉장한 혼란기를 겪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랫줄처럼 이렇게 빨래 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꺾어진 모양이 나온 거고, 이런 거를 우리가 유통혁명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기 3단계, 이 3단계가 2020년까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정보혁명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흔히들 선진국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개발도상국, 중진국, 선진국 이런 경영 패러다임이고, 이런 경영 패러다임 하에 유통이 움직이면서 거기에 따른 뭐예요? 영업이 돌아가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유통을 얘기할 때 보면 상류와 물류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류 부분이 바로 영업관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류, 물류 다 포함한 유통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순서대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여기 60년대부터 95년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거를 산업혁명이라고 그럽니다. 산업혁명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생산이 중요해요.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 시대는 뭐가 중요하냐? 매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가 매스 마케팅, 매스 미디어, 대중사회, 대중매체 이러죠. 그래서 이 매스 부분은 우리가 뭐냐면 대중 또는 대량, 다시 얘기하면 획일적이다 이런 의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KS 마크 아시죠? 표준화됐다 이겁니다. 획일적이다. 근데 이 매스가 가능한 이유는 왜 그렇죠? 왜 매스가 가능했을까요? 여기는 공급하고 수요를 놓고, 우리가 이제 시장 경제 원리를 얘기할 때 공급과 수요를 놓고 얘기하는데, 이때 공급하고 수요를 놓고 보면 어떤 게 더 큰 겁니까? 수요가 많겠죠. 자, 수요를 대변하고 있는 쪽이 유통이에요. 그래서 유통기구 그러면 도매기구, 소매기구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급자들은 대부분이 제조 생산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조 생산업체들이 수요를 대변하고 있는 유통기구인 도매 또는 소매상보다 이게 적다는 얘기는 시소가치를 갖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시소가치를 갖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주도권을 장악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주도권을 장악했느냐? 바로 첫 번째, 가격에 대한 주도권을 제조업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장 소비자 가격, 희망 소비자 가격 이런 말 들어봤죠? 그 이야기는 전부 어디서 나왔냐? 이 공급이 부족한 시대에 제조업체가 최종 유통 단계에서 얼마의 가격을 받으라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 그것이 우리가 권장 소비자 가격, 희망 소비자 가격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한 결정권을 제조업체가 갖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사양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사양이 뭡니까? 제품의 용량, 규격, 기능, 성능, 뭐 색채에 대한 디자인, 뭐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는데 이거에 대한 결정을 누가 한다고요? 제조업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조업체는 다시 얘기하면 사양 결정권과 가격 결정권을 갖고 이 유통 쪽을 갖다가 그 도소매상들을 지배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지배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나라에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만은 전속 대리점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생깁니다. 제조업체에 전속이 돼서 다른 회사 물건을 쓰면 안 돼요. 그 제조업체 물건만 가지고 전속 대리점을 통해서 뭘 해야 돼요? 거기서 일정 지역에다가 제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죠. 그 이 전속 대리점은 우리가 가불관계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나와서 보호를 해줍니다. 일명 독점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세 가지를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옆에 단계를 얘기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월이 흐르다가 이 96년에 유통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유통혁명이 생겼다 이런 말합니다. 이 유통혁명은 한마디로 뭐냐, 가격 파괴 시대가 열렸다고 얘기합니다. 이 가격 파괴 시대가 열린과 동시에 95, 96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가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www. 아시죠 이거? 월드와이드웹. 이것이 상용화됐어요. 인터넷이 미국 군대에서 쓰던 것이 상용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온라인이라는 사업이 유통 채널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업 체계도, 영업 관리도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원화되기 시작하고 다원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매스라고 하는 한 덩어리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멀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멀티 마케팅, 또 다 마케팅, 다양한 마케팅, 또 멀티 채널, 다 채널, 멀티미디어, 그렇죠?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이 멀티는 한마디로 다양 또는 다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공급하고 수요를 놓고 보면 품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거의 비슷해지거나 공급이 일부 초과하거나 수요가 조금 더 큰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요 쪽이 유통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유통 쪽이 아무래도 여기가 뭐예요? 공급이 더 많다는 얘기는 초과됐어요. 공급이 초과되면 수요가 이제 뭐예요? 시소 가치를 갖기 시작한다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주도권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유통 쪽으로 넘어가죠. 유통 쪽에서 주도권을 장악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이 아까 앞에서 말한 가격과 두 번째 사양에 대한 주도권을 유통 쪽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통 쪽이 공급하고 있는 제조업체보다 파워에서 앞서간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유통혁명이라 하고 그것이 드러난 현상을 우리가 가격 파괴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오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나. 유통혁명을 뛰어넘어 가지고 이번에는 정보혁명기가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보혁명은 가격 파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가격 파괴가 끝난 건 아닙니다. 계속 저변을 깔고 계속 이어져 나가는데 정보혁명은 가치 창조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때 시대에는 인터넷 기반 사업이 여기때가 완성이 될 거고, 여기는 뭐냐면 우리가 스티브 잡스가 우리가 이제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거 쭉 만들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다, 또 앱 시대가 열렸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모든 그 정보기기의 핵심이 모바일입니다. 모바일하고 앱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인터넷망, 오프라인, 모바일 앱, 결제 방식 전부 다 통합을 해갖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 옴니 채널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멀티가, 여기서는 이제 옴니 채널 또는 원투원 마케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투원, 1대1. 고객 관리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신경 써야 돼요. B2B 영업하는 회사들도 거래처 하나하나 다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통 채널도 온 오프라인서부터 모든 것이 다 통합됐다 그래서 옴니 채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공급하고 수요를 놓고 보면 당연히 공급이 완전 초과된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제조업체가 별로 힘을 못 써요. 이거는 명품 외에는 일반적인 품목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들은 이 수요를 대변하는 유통업체한테 다 예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PB 상품이나 PL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예속이 되는데, 그런데 수요 쪽도 마찬가지 또 공급이 초과돼요. 그래서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동남아나 각 나라로 해외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해외 진출을 해서 이마트가 중국 진출해 갖고 제대로 성공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실패도 했고, 롯데도 그렇게 크게 성공을 못하다 보니까 바로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 그 사건에 시말리는 시비의 단서가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유통업체들 해외 진출할 때 잘들 했으면 좋겠지만 좀 많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랜드도 중국 사업 진출을 해갖고 열심히 선전한다고 하는데 좀 많이 어렵다는 말도 있고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외국에 나가서 할 때는 외국 사람들의 소비자들의 성향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지 한국 스타일에 맞춰서 하면 위험하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이마트가 너무 중국 현지화했으니까 문제가 있다. 한국식의 이마트식으로 중국에 와서 했으면은 더 성공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하고 중국에 있는 유통업체 그 고위 간부가 저한테 한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 진출할 때는 판단을 참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공급이 초과되면 당연히 이때 유통혁명 때 초과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 레드오션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출혈 경쟁, 피 튀기는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공급자가 많아지니까. 근데 이쪽으로 와서는 레드오션을 이제 하도 광범위해지니까 이제는 뭐냐, 신수요를 찾아가자. 그래가지고 경쟁하지 않는 데를 찾아가자. 그래도 우리가 블루오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무렵에 그 프랑스의 김희찬 교수와 르네 마보안 교수가 공저로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책을 써서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켰는데, 뭐 특별한 방법론이 있는 건 아니고 기존의 마케팅 방법에서 경쟁 우위에 마이클 포터가 얘기하는 경쟁 우위 방법이 크게 보면 원가 또는 비용 우위가 있었고, 두 번째가 뭐네요? 두 번째가 바로 차별화 우위죠. 하나 더 추가하면 집중화 우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비용 원가 우위와 차별화 우위입니다. 비용 원가 우위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그 대량으로 생산해서 도요타 생산 방식을 적용해 가지고 생산 원가를 최대한 줄였어요.
그러니까 고급 세단을 갖다가 경차 가격으로 미국에다가 내다 팔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경쟁력이거든요. 그 차별화 우위는 뭐냐면 되게 중소업체들이나 후발주자들이 많이 쓰는 방법인데 강자하고 비교해서 뭔가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차별화 우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마이크 포터의 정설에 의하면 대기업이나 제조업이나 규모가 큰 회사들 매스로 대량으로 생산해서 이점을 얻어야 되는 품목들 이런 것들은 원가 우위 비용 우위로 나간다 이렇게 경쟁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업체들이 해외에 공장을 질 때도 대규모 공장을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차별화 우위는 중소기업이나 기술업체라든가 특허 기술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그 핵심 노하우만 갖고 있는 회사들이 여러 업체들하고 연결을 해서 사업을 전개할 때 차별화 우위를 한다. 또 틈새 시장을 찾아가는 것도 차별화 우위라고 그래요. 규모가 작지만 그런 것들을 구분을 했는데 블루오션은 이 두 가지를 다 결합을 시켰어요. 바로 블루오션 전략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비용 원가 우위와 그 다음에 차별화 우위를 따로 놀게 하지 않고 결합을 시켰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르네 마보안 교수가 또 김희찬 교수가 그걸 여러 가지 그 사양 업체를 살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는 결국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고객들이 바라고 원하는 거라도 그 가치라고 그럽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가치 창조라고 해놨잖아요. 고객이 바라는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다 들어주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 원가 우위, 비용 우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거라도 버릴 거는 버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업계하고 비교해서 표준적으로 봐서 또 감소시킬 건 감소시키고 그러면 제거하고 감소시키면 비용 절감이 되죠. 그럼 비용 절감한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가치 쪽에 이제 투자를 한다 그래가지고 좀 더 증가시킬 건 증가시키고 남들이 안 하는 새로운 거를 창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차별화 우위입니다. 그러니까 비용 원가 우위와 차별화 우위를 기가 막히게 접목을 시킨 것이 바로 블루오션 전략입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공급이 지금 초과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신수요를 즉 신시장을 찾아서 발굴하고 나갈 거냐. 그래서 모든 업체들이 여기에 목을 맸습니다. 이 시기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 요런 상황이 지금 1, 2, 3단계 산업혁명, 유통혁명, 정보혁명이 되는데 제가 이거하고 관련해서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자, 산업혁명 때 제조업이 주도권을 잡고 희소가치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산을 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제품이 나오죠. 상품이. 제품이 나오면 그거 팔기 전에 그냥 놔둔 상태가 뭐예요? 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재고를 영어로는 인벤토리라고 하지만 이거는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 재고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 스톡이라는 표현을 써요. 스톡. 스톡이라는 말이 스탑 또는 스톡. 이거는 쌓아놓다, 저장하다, 비축하다. 이 비축 개념이 강해요. 왜 쌓아놓고 저장하고 비축하느냐? 대량으로 매스, 대량으로 생산을 하니까 당연히 물건이 팔려나갈 때까지는 쌓아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쌓아놔도 뭐예요? 수요가 많다 보니까 사갈 사람이 많고 사갈 회사가 많으니까 안심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왕창 생산해. 그러니까 분량 없이 많이 생산하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경영 노하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KS라든가 표준화라든가 이런 거 신경을 많이 씁니다. 단순화, 표준화, 또 전문화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재고가
비축 개념으로 갔다가 이 유통혁명기에 슬슬 공급이 과잉되는 시기로 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재고는 말이에요. 쌓아놓으면 문제가 생겨요. 재고를 쌓아놓으면 고인물이 썩는다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흘러가야죠. 흘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재고는 흘러가자 물처럼. 그러니까 영어로 쓰면 뭐예요? 플로우가 되는 거야. 플로우. 흘러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조, 도매, 소매, 또 소비자까지 또는 어떤 최종 유저, 기업체까지 최종 단계까지 물건이 쉽게 말해서 적정하게 유지 보관되면서 과잉이 안 되고 적정하게 넘어간다 이런 뜻으로 해서 적정 재고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적정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적정하게 흘러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 제조업체나 도매상이나 소매상이나 소비자 이런 유통 채널상에 경로가 있는데 이 가장 기본적인 이 채널에서 물건은 이렇게 흘러내려가지만 상류에서 하류 개념으로 잡고 물건은 이렇게 흘러내려가지만 거꾸로 올라와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정보가 올라와야 돼요. 정보. 근데 이 판매 정보가 왜곡이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말 뜻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귀저귀 회사가 있어요. 그 귀저귀 회사가 얘기 들어보면 하루에 애기가 기저귀를 5.5개 꼴 정도 쓴답니다. 그러면 5.5개 꼴의 기저귀를 쓰면은 곱하기 인구 통계자를 위해서 기저귀 찰 수 있는 애기들 연령을 곱해버리면 우리나라 전체 수요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체 수요량에서 과거 년도에 매출을 얼마를 했나 이걸 경쟁사하고 이렇게 쪼개서 나눠보면 시장 점유율이 나올 거 아니에요. 몇 프로 차지했다 이런 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분을 어느 정도 해줄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분명히 소비자 단계에서는 우리 애가 하루에 평균 5.5개 꼴 쓴다고 얘기를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제조업체들도 분석을 해보니까 5.5개 꼴을 쓴다고 생각하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매출을 갖다가 내리는 게 아니라 올린단 말이야. 왜? 가만히 보면 지금 뭐가 문제예요? 출산율이 떨어지고 결혼들을 안 하니 애도 안 낳고 그러다 보니까 기저귀 찰 그 연령층 애들은 다 졸업해 나가고 매년 새로 들어와야 되는 기저귀 차는 애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애기들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별로 이게 뭐 어떻게 돼요? 시장 수요가 감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 수요가 감소되는 상황에서는 매출을 갖다가 유한, 킴벌리, LG, 쌍용재지 그 많은 그 뭐 수입하는 업체까지 포함하면 기저귀사들이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매출을 올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올려야 돼요? 내려야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수요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내려야지. 그런데 내렸어요? 네, 안 내리죠? 왜 안 내려요? 아, 왜 안 내려? 사장님이 자꾸 올리라고 하니까 올리는 거지 뭐. 그쵸? 그러면 유한 킴벌리가 올리면은 LG나 쌍용은 가만히 있습니까? 아, 거기도 올릴 거 아니야. 서로 올린단 말이야.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데 공급하고자 하는 공급자들은 매출 목표를 막 올려.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되는 일이에요? 사갈 사람은 별로 없는데 팔름만 바글바글한 거야.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죠? 이게 누가 살팠나? 할인점이 살판나는 거야. 할인점이 말 그대로 물건 잔뜩 만들어 놓고 어차피 못 파는 거 헐값으로 매입을 해갖고 싸게 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누구만 손해봐요? 아, 제조업체만 골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파괴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놈의 공급 과잉 때문에.
그게 뭐냐? 매스의 저주라고 얘기하는 거야. 매스.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 때문에. 자꾸 만들고 싸놔. 그래서 이거를 대리점에다가 자꾸 밀어내기 한판하고 대리점은 아우성치고 이러는데도 난리 나고 그래서 우리 영업관리 차원에서 대리점 영업관리하는 슈퍼바이저들이 대리점주 사장한테 막 먼팔 저팔하고 말이야 쌍욕을 하고 난리를 떨어가지고 나온 게 뭐예요? 남양유업 사태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강제로 매출 목표를 강하게 올리고 거기에 맞게 물건을 갖다가 강제로 밀어내버리고 밀어내기 한판하고 그러니까 그게 유제품인데 유효기간이 있는데 유통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다 못 먹으니 그냥 쏟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환경오염도 되고. 그러니까 이 매스 이거 지금 여기 이 시대로 와갖고는 하루에서 소비자 단계에서 얼마나 사가는가를 그걸 빨리 알아가지고 뭘 해야 돼? 제조업체에서 상류에서 물 내려가는 거를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도매상은 댐 역할을 한다고 그러는데 댐에서 수위를 조절해서 물을 내려줘야지. 그냥 무대뽀 많이 만들어 놓고서 그냥 밀어내기 한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나라 이런 경영을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단 말입니다. 자원 낭비도 심하고. 그래서 이 정보 왜곡 현상을 미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불whip이라고 한다. 이게 불whip. 불whip이 뭐예요? 황소를 때린다는 얘기예요. 그게는 책직 효과라고 합니다. 왜 책직 효과냐? 자, 소비자 단계에 개똥이 엄마가 우리 아들내미가 하루에 5.5개 쓴다고 이제 알아. 설사하면 더 쓰고 변비 걸리면 덜 쓰겠지만 그러면 이 개똥이 엄마는 자기 동네 슈퍼에 가서 뭘 하죠? 몇 박스씩 그 기저귀 사는 건 아니잖아. 그냥 뭐 한두 봉지 사겠죠. 그렇죠? 그러면 슈퍼 사장님 입장에서는 개똥이 엄마만 오는 게 아니라 꽃분이 아빠도 오고 말똥이 엄마도 오고 이러니까 그 대충 감 잡고 아 어떤 종류의 기저귀가 나가는구나 이 정도는 알겠지. 근데 정확한 수량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이 동네 슈퍼 아저씨들은 물건을 어디서 가져오냐? 도매상에서 가져온다 이거 예를 들어. 그러면 어떤 기저귀 제조업체의 도매상은 일정한 행정구역을 맡고 있다 보니까 그 행정구역에서 뭘 해요? 아니 수많은 소매상들이 무슨 기저귀를 주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저귀를 주문했을 때 그걸 받는 그 도매상은 아니 이 사람들이 한 달에 아니면 두 달에 아니면 세 달에 한 번 몇 박스씩 주문할지 정확하게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렇죠?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못 팔까봐 물건을 스톡 싸놔야 돼. 그 소매상도 못 팔까봐 또 싸놓고 이러다 보니까 전국에 또 대리점들을 다 관장하는 그 기저귀 회사 본사 입장에서 볼 때 공장도 봐도 공장에서도 볼 때도 전국에 어떤 대리점이 몇 트럭 분씩 시킬지 알게 뭐야.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뭐야? 왕창 생산하고 보는 거야. 왕창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적정되고 유지하려는 게 정말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월마트하고 P&G하고 제조업체하고 유통업체가 정보 왜곡을 방지하고 뭐라 그러냐? 정보를 공유한다. 정보 공유의 핵심이 바로 포스 데이터, 즉 판매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이 정보 공유하는 방법론이 인터넷이 상용화됐잖아요. 인터넷 상용화되면서 정보 왜곡을 방지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서 재고를 적정하게 유지하자. 만드는 사람이나 사가는 사람이나 그걸 중간에서 파는 사람이나 적정한 재고를 유지하자. 그리고 가격 파괴에 대응하자. 이런 패러다임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전자상거래가 이때부터 탄생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시기에 바로 전자상거래가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전자상거래는 왜 시작됐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바로 재고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전자상거래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오면 뭐예요? 정보혁명. 이때는 재고가 플로우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아예 제로야, 제로. 없어. 이런 걸 우리가 일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재고 경영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무재고? 재고가 없이 어떻게 물건을 팔아요? 물건이 있어야지 팔지. 그렇죠? 자,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SPA라고 들어보셨죠? SPA가 뭐예요? SPA는 제조 직매형 점포 매장을 뜻합니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미국의 갭, 또 H&M, 또 스페인의 회사인 자라, 이런 회사들입니다. 또 일본의 유니클로, 이런 업체들은 한마디로 중간상이 없어, 도매상이. 그리고 물건이 입점이 됐다 하면은 반품이 없고요. 바로 가격 할인하든 뭐하든지 간에 바로 소진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여기는 만들고 그냥 나가면 상황 끝입니다. 그러니까 재고로 갔다가 어떻게 뭐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손님들이 원하는데요. 아이, 그럼 늦게 온 손님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빨리 와라 이거야. 그러니까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를 빨리 알아갖고 빨리 옷을 만들어서 빨리 공급하고 빨리 오는 손님이 먼저 집어가고 늦게 온 손님은 못 사는 거고 남는 재고도 빨리 재고 처분하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패스트푸드 개념으로 따서 뭐라 그래요?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패스트 패션. 그야말로 초스피드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의류 매장의 대세가 바로 SPA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여러분도 그런 옷을 한두 번은 다 사보셨을 겁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재고를 갖고 여기 영업을 한다. 뭐 반품하고 다시 또 창고에 놔뒀다가 또 행사한다고 또 다시 포장해서 또 나가고 하는 우리나라 그 의류회사 같은 스타일로 해갖고는 이런 외국 업체하고 경쟁해갖고 쫓아갈 수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해서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재고 다음에 산업혁명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이때는 고객 관리가 뭐냐. 수요가 많다 보니까 바로 특정할 수가 없죠. 매수니까. 다수 고객을 관리합니다. 말 그대로 매수예요. 할머니, 할아버지서부터 애들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고객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이 멀티라는 거는 다른 말로 마케팅에서 STP라고 하는 겁니다. STP가 뭐죠? 매스에서 옛날에 전부 다 럭키 치약을 썼어, 우리나라. 럭키 치약을 쓰면서 그 다음 페리오 치약 쓰다가 이 치약이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소금이 들어간 치약 없나, 애들은 또 어린이용 치약이 없나, 어르신들은 뭐 풍치 예방하는 치약 없나, 아가씨들은 또 뭐야 미백 치약이 없나, 이가 하얘지는 거. 이러니까 이 매스라고 하는 한 치약에서 사람들 소비자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그러니까 그걸 맞춘다고 이게 뭐예요? S가 세그멘테이션, 시장이 세분화된다 이거예요. 어린이용 치약, 노인용 치약, 중장년용 치약, 아가씨용 치약, 이런 식으로 이 타겟팅, T, 목표 고객의 니드에 맞춰서 세그멘테이션, 시장이 세분화되고, 그러니까 자꾸 세분화되면 어떻게 돼요? 공급자가 많아지죠. 그러면 그 공급자하고 비교해서 우리 제품은 뭐가 다르다는 것을 포지셔닝,
P가 포지셔닝입니다.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서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 속에 심어놔야 되거든. 이런 거를 우리가 SP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기장이 쪼개져 나가는 거. 이런 상황에서는 고객이 불특정이 아니라 특정화되어 있어. 그러나 고객 수가 너무 적으면 사업성에 떨어지니까 특정의 다수 고객 관리를 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오면은 정보혁명 때는 아까 제가 옴니 얘기했지만 고객 하나하나 신경 쓴다고 그랬잖아요. 원투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특정의 1대1 관리를 한다고 그럽니다. 1대1. 고객 한 분 하나하나 신경 써. 그러니까 여기서는 레드오션이 심각한 상황으로 들어가서 블루오션을 추구하다 보니까 기존 고객 관계를 잘해야 돼요. 거래처도 관리를. 그래서 고객 점유율, 거래처 점유율. 이거를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 중요한데 다음 단계가 뭐냐면 신규 개척을 해서 점유율을 유지하는데 그 다음에 이탈이 안 돼서 꾸준하게 유지한다. 이 유지율이 중요해졌고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고정 고객화 또는 고정 고객 거래처화다. 그래서 여기서 CRM이라고 한 것이 여기 유통혁명 때 생긴 것이 여기 와서는 이 CRM으로 진화돼 갖고 발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고정 고객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6번째로 이때는 산업혁명 때는 모든 판단의 핵심이 바로 매출입니다. 뭐 달성률은 기본이고요. 성장률을 또 따져요. 전보다 얼마나 성장했느냐.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을 따지니까 당연히 뭐예요? 다각화를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런 다각화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때 IMF 터졌다 그랬죠. 요 IMF 때 다각화하는 회사들은 하나같이 차입 경영을 하는 회사들은 다들 망했습니다. 있는 회사들이 다 인수합병하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IMF 때 고금리 체제에서 지금 가격이 자꾸 파괴가 되니까 원가가 70원이고 30원 이익을 취하겠다 그러면 판매가가 100원인데 100원을 팔아야 70원 제하고 원가를 30원의 이익이 남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가격이 자꾸 파괴돼서 90원, 80원 내려가면 아이 그놈의 80원이 돼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70원 원가 빼고 10원밖에 더 남겠어요? 그러면은 그거 남는 돈 가지고 혹시 대출 받은 업체들은 그걸 다 상환하고 갚아야 되는데 그게 쉽냐고요. 어렵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금융기관이고 뭐고 간에 업체들이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매출보다는 이익을 중요시하는 풍조가 생겼습니다. 이익이 나지 않으면 뭐예요? 가격 파괴 현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격 파괴 현상에서 이익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월마트 같은 경우는 아주 피 튀기는 원가 절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원가 절감에 목을 맸어요. 이 원가 절감을 다른 말로 또 비용 절감이라고 해놓고선 인건비를 줄인다 어쩐다 이래가지고 이때부터 다 뭐예요? 근로자 파견법 생겨 비정규직 관련 법률이 다 이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 인건비를 줄이느라고 난리치고 그 다음에 제품 제조원가를 줄이자 또 물류비를 줄이자 하여간에 어떻게든지 돈이 새 나가는 데는 다 막아보자. 그래가지고 이 원가 절감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었습니다. 왜요?
뭐겠냐? 이익을 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또 마지막 6번째. 여기는 이익 다음에 중요한 게 ROI가 중요해요. ROI. ROI가 뭐예요? 투자 이익률입니다. 투자 이익률. 그러니까 이익도 중요한데 투자야. 그러니까 투자를 적정하게 해야 돼. 투자는 방만하게 하고 이익 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는 적정 투자를 해서 그만 상응하는 이익을 내느냐. 그래서 여기는 ROI를 중요시하는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영업관리론에서 배워야 될 제1장 부분에 유통 패러다임 변화를 지금까지 내가 판서를 통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지금 일치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2020년까지 이런다고 제가 얘기를 해놨는데 그러면 2020년 넘어서는 뭐냐? 2030년, 40년은 UN 보고서를 보면 되고요. 이 2020년 요때까지 또 어떤 변화가 와요? 4차 산업혁명이에요. IT와 과학기술력들이 모든 걸 지배해, 이제부터. 사물인터넷 또부터 시작해서 결제하는 방식도 이제는 화폐, 지폐, 동전 갖고 하는 시대가 아닌 거 여러분 알죠? 점점 그런 거 느끼시죠? 현찰 갖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니 모든 결제 수단이고 뭐고 간에 이 과학기술 혁명에 의해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4차 혁명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영업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또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요 수업은 유통 패러다임의 변화. 우리가 이제 2번째 시간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유통혁명 그리고 정보혁명기에 어떤 현상이 있었고 제조업체하고 유통업체가 상호 제휴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그 상황에서 영업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를 3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